오늘은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린이날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정폭력에서부터 학대, 살인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사건, 사고들에 노출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어른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인철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2살, 4살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요? 오늘 가정의 달 그중에서도 가족의 핵심인 또 어린이날이긴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 것이 오늘 새벽 4시 15분에 시흥의 한 농로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이 됐고 그 차량은 렌터카였습니다. 네. 실제 그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이 출고가 된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GPS를 사용해가지고 추적을 했고 결국 그 농로에서 그 새벽 시간에 그 차를 찾았는데 그 안을 열고 봤더니 34세 아빠, 35세 엄마, 또 4살 된 아들과 2살 된 딸, 이 4가족이 안타깝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외부에 침입 흔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유서가 아직 발견된 것도 아니어서 아마도 이 가족이 이 기뻐해야 될 날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어린이날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 계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했어요. 네. 하지만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이제 밤에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살인 방조죄, 공범 성립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조금 더 살펴봐야 겠다. 그래서 일단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전에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는 어떻게 주장을 했던 거죠? 나는 그때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나는 그저 남편이 무서웠을 뿐이다. 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는 사실상 무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이를테면 처음에 이 딸이 살해될 당시에 남편하고 차량에 원래 운전했던 그 좌석의 위치를 바꿔서 탄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요새는 거의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하죠. 네. 더군다나 부부가 둘이면 휴대폰이 적어도 2대일 텐데 네. 그때 당시 딸을 불러낼 때 공중전화를 사용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처음에 이 딸이 발견된 저수지를 이 부부가 함께 3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던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실제 딸이 이 성범죄 문제로 처음에 4월 6일 날 경찰에 신고가 되었을 때 딸에게 전화를 해서 딸 교육 똑바로 시켜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아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진술들이 뭐 주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하게 되죠. 이게 그러면 이 엄마하고 이 계부 사이에 어떤 우발적인 살인이냐 예. 아니면 계획적 살인이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증거들도 증거이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한 게 이 친구가 친부와 친모랑 같이 있을 때도 폭력을 계속 당했고요. 엄마가 재혼을 한 이후에 새 아버지에게는 또 성추행도 당했단 말이에요. 네. 혹은 그 이상의 일도 있었다. 이런 보고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서로 이 주장하는 대로 뭐 우연성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오래 장기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성추행에 노출됐다. 이거는 잠재된 계획에 대한 일련의 실행이 아니었을까. 네. 전 이거는 우연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친엄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다가 네. 뭐 이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네. 이제 본인도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한 상황인데 네. 이렇게 인정을 한 게 아무래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도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됐을 텐데 어쨌든 범인이 적극적으로 자백을 했잖아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법원 입장에서도 자백을 한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을 것 같고 또 도망의 우려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된 것 같은데 네. 아마 경찰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뭐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돼서 다시 한번 영장을 신청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모 씨,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혐의 인정하셨는데 딸 왜 살해하신 겁니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 이 숨진 중학생이 그 주변의 어떤 어른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면 그 삶의 전반에 있어서 계속 소외라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이 알려진 바에 따르자면 이 친아버지도 친어머니도 이 아이에 대해서 장기적인 폭력이 있었고요. 또 이혼하고 이 엄마는 재혼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아이가 있었죠. 네. 18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동생이 18개월이라면 내 새아버지와 내 엄마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시작한 지가 뭐 아무리 적어도 3년에서 4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친아버지에게도 반갑지 않은 아이, 네. 키우기 어려웠을 테니까 친어머니에게도 내가 새로 이렇게 구성한 가족에서 마치 하나의 그 짐처럼 느껴지는 아이, 새아버지에게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가? 성적 어떤 희생물, 대상물로 강조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장기적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장기적인 어른들 사이에 보호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소리조차 못 내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가 성장했다. 이 성장했을 때 이 아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런 아픔은 어쩌면 지금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과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저는 있다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금까지 이 부모들 더군다나 이 환경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그냥 이 아이는 어쩌면 없는 게 더 나은 아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기꺼이 폭력을, 기꺼이 성추행을, 그리고 기꺼이 전 살인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친부 그리고 계부 그리고 친모와 이 희생된 아동의 어떤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 이 친모 같은 경우에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계부가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왔을 때 수고했다 이러면서 위로를 건넸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는데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이 계모가 아니죠 친모죠. 친모가 이 네.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그 시선이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그 가족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이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네. 이 친엄마의 그린 그림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아이는 이 그림 밖에 있지 않았을까? 밖에. 이 아이는 귀찮은 아이, 오히려 내 삶을 방해하는 아이, 오히려 나에게 혹과 같은 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우리가 부모가 애를 왜 학대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잖아요. 여기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미성숙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예. 혹은 이 뭐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고 네. 또 아이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느냐가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라볼 것인가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오히려 남편, 이 아이를 유기하고 또 이 아이를 살해하고 온 남편에 대해서 수고했다? 이거는 자녀를 생각하지 않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아이는 당연히 내 남편이나 지금 내 환경보다 완전히 우선순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간 겁니다. 네. 심지어 이 아이는 없어도 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런 전화를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고 실제 이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을까? 저는 죄책감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장기적으로 이런 학대와 같은 학대 행위자들은 예. 되게 도덕적으로 느끼는 민감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래 때리다 보면 얘는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참 없어도 되는 아이, 이 말이 참 잔인하고도 슬프게 들리는데 이런 아이를 사전에 왜 보호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호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경찰이라든지 법원에서도 참 딱한 게 뭐냐면은 이런 학대 행위자를 잡으면 거의 다 대부분이 부모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속을 시켜요. 그럼 아이는 어디로 가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깎는 아이다.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밤에는 그러면 누가 보나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 부모가 학대돼서 구속이 되면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땅한 그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법원에서도 강하게 처벌하고 싶어도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부는 구속이 됐지만 친모는 구속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아마 네. 법원에도 그런 점이 좀 감안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희생당한 아이 같은 경우에 계부로부터 성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 이것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이제 4월 9일 날 신고가 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신고를 해서 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 근데 지금 4월 27일 날 지금 살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충분히 아이를 지킬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예. 이 경찰이 굉장히 이제 수고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범인 검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아마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일 거예요. 범인 범죄 검거율은 최고 수준이지만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전 예방은 너무나 아쉬운 게 아닌가.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신고를 했는데 친부한테 확인을 했어요. 괜찮느냐? 이것도 특별한 문제 없다. 친부한테도 확인했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화로만 확인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게 적극적으로 좀 가서 봐야죠. 어린아이도 좀 보고 진술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좀 너무나 좀 그게 아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된 뒤에 그러니까 도피로 보이는 여행을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경찰이 굉장히 업무가 경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안타까운 부분이 항상 나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그 공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쩌면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을 네. 만한 그런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납득할 수 없는 그 우리가 상황의 논리라는 게 있고 이 논리가 뭔가 맞지 않을 때에는 왜일까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보게 될 텐데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부분 어쩌면 이 여러 작은 실수의 조각들과 안타까움의 조각들이 이 아이의 이 끔찍하고 안타까운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예방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이 학생에게만 해당이 된 건 또 아닙니다. 학대로 숨지는 아동이 한 해 30명이 넘어간다고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예. 엄청나고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2017년도에 이제 매년 그 보고서가 나옵니다만 전국 네.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 현황 보고서에 따르자면 200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많은가? 2001년만 해도 2천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게 2017년이 되면 이게 2만 2천 건으로 늘어납니다. 11배 늘었죠. 그런데 네. 이 가운데 학대로 숨진 아이들. 이 숨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면 2014년에 우리가 14명이었던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표로 봤습니다만 2016년에는 36명, 네. 2017년에 38명이에요. 그래서 이 5년간 봤더니 134명. 예. 엄청난 인원이 학대로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한 게 학대의 원인이에요. 네. 학대로 사망한 거죠. 네. 그 사이 이 아이들은 어떤 고통 속에 있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그 학대 신고 건수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네. 이걸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만 건이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3만 6천여 건 정도 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아동학대라고 최종 판단된 그 건수를 보면 그래픽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3만 6천여 건에서 최종적으로 학대라고 판단된 건수가 2만 4천여 건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가? 이 만여 건은 왜 인정이 안 된 건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뭐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가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해도 예. 수사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입건을 하고 또 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판결까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아동 학대 같은 경우도 만여 건이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법률관계가 오인될 수도 있죠. 어떤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학대라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학대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실제로는 학대를 당했는데 신고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나중에 경찰서 같은 데 가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봐. 아, 그런 경우가 네. 꽤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이혼 상담에 이런 걸 해보면은 뭐 아버지가 이렇게 학대를 하고 어머니가 학대를 한 경우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가사 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조사관을 보내면 아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구속해봐야 나중에 금방 돌아온다. 처벌도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다시 돌아오면 내가 어떠한 그 더 보복을 당할까 이게 들어가지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아동학대 안 당했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예.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동 같은 경우에 근데 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뭐 신고기관에 가서 직접 얘기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네. 사실 지금 드러나 있는 신고 건수보다는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수라고 하는데 많은 그 학대 건이 사실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더 많고요.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됐는데도 뭐 이 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통계보다 훨씬 이 어린아이들이 학대에 진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도대체 이 아이들을 누가 학대하는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많죠. 예.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많이 바라보는 그 학대에 보면 네. 이미 우리가 지금 다루고 보겠습니다만 부모가 지금 75%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나머지 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리보호인이라고 하는 건데 신고 의무 기관이죠. 신고 의무자들이고 근데 이런 시설에 있는 학대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제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최근에 나왔던 뭐 위탁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학대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적은 비율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잠시 전에 이야기했던 계부나 계모에 의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건 친부모예요. 가장 왜냐 예.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아이들의 사고 확률 이런 것도 사실 집 안에서의 사고가 제일 많은데 가장 많고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고 여러 변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에서의 학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신이 낳은 자녀를 학대하는 심리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학대를 저질러서 적발되고 나서 또다시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도 네. 지금 보면 뭐 전체 중에 10%가 된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이 설득하는 게 어렵지 때리는 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히 우리가 뭐 처벌과 훈육과 또 학대 간의 그 차이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처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겁이라든지 말 그대로 벌을 주어서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치거나 일종의 교훈을 주겠다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 처벌이다 이렇게 예. 부르고 훈육은 말 그대로 아이 스스로가 본인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익힐 수 있도록 일종의 돕는 행위예요. 그럼 이제 학대는 뭐냐? 얘 발달, 복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네. 지나친 방식의 처벌을 반복한다면 이건 학대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애들은 때려서라도 고쳐야 된다라는 잘못된 신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나 성숙해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미성숙한 경우도 많고요. 네. 특별히 부모들이 겪게 되는 숱한 여러 변화들 중에 경제적인 구조가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런 경우는 아이에게 예상치 못하게 또 때로는 버릇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쏟아붓는 거죠. 근데 또 때로는 아이가 약간 까다로운 아이들도 있어요. 예. 발달이 너무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애가 뭐 이렇게 부모를 너무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 교육을 하고 부모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요. 네.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최근에 우리 사회가 부모를 위한 교육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예. 무료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이걸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거는 종교심리학자들이 왜 아이들이 만나는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신은 부모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오만이죠. 이거 아이들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 이것 또한 학대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아우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부분 제일 눈에 띄는 신체 학대. 네. 또 정서적 학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방임이나 방치, 애가 뭐 아프든지 학교를 안 가든지 뭐 제대로 먹지 않는지 전혀 신경 안 쓰는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방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방임이 일어나지만 부모들이 그걸 학대라고 인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지금 뭐 어디까지가 훈육이냐, 뭐 체벌이냐, 뭐 학대냐 이런 것들이 좀
혼동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저는 이제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봐야 된다. 이게 받아들이는 학생이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혼이 나고 있구나. 그 경우에는 훈육이고 아니다. 내가 정말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폭행을 한다든지 아무리 아이가 잘못해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옛날에 뭐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뭐 학교에서도 맞고 부모님도 맞고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하는데 네. 요즘은 아무리 아이가 잘못해도 절대로 이제 아이를 이제 신체적으로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협박을 한다든지 폭을 한다든지 이게 다 범죄이면서도 아동 학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아동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네. 것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대를 당해서 사망이라든지 다치고 난 다음에 범인을 잡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아이는 이미 피해를 당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인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같은 경우도 미리 예방을 하고 또 아이가 만약 학대를 신고를 했으면은 갈 수 있는 쉼터를 또 만든다든지 이 선진국 같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토탈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신고 의무자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선생님, 뭐 어린이집 선생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수조사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 국민이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의무자이자 신고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옆집입니다. 네. 옆집에 애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옆집 아이의 비명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웃의 신고만 있어도 사실은 그 부모가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10명 중 7명은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가 있던데 네.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가장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양육비 깎을 때. 네. 본인은 한 달에 월급이 뭐 수백만 원 넘게 버는데 네. 그 양육비 10만 원 안 주려고 막 끝까지 재판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물어볼게 해서 물어보거든 상대방한테. 도대체 왜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합니까? 상대방이 미워서. 상대방에 대한 보복과 오해의 감정 때문에 양육비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자녀한테 주는 양육비가 제대로 양육비에 쓰이지 않고 상대방 개인적인 생활비에 쓰인다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된다, 대출빚을 갚아야 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든요. 그럼 남는 게 없습니다. 양육비 줄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양육비는 1순위입니다. 1순위. 네. 대출비 갚는 거,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보다 먼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꼭 1순위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정법원에서도요. 이런 핑계를 대도 반드시 양육비는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고요. 네. 설령 그 사람이 실직을 하거나 그다음에 급여가 없는다 하더라도 최소 금액이 50만 원이거든요. 반드시 매월 50만 원을 네.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도 일종의 아동학대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이거든요. 네. 아이거든요. 일명 우리가 먹튀 부모잖아요. 먹고 그다음에 그냥 도망간다 이걸 우리가 먹튀라고 할 텐데 네. 발음이나 혹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피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 가족 남은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 아이에게 아무런 보호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이 부분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실제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엄마와 아이들만 남아 있는 그래서 엄마가 실제 워킹맘으로 일을 해야 되는 가족이 상당히 많은데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워킹맘들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한부모로 살아가며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입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노동 시간은 훨씬 길고요. 그러니 당연히 아이를 돌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더 취약해지는 거죠. 만약에 양육비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어떤 직업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재산도 은닉하고 또 일부러 직장도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심지어 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엄마들이 그 사람을 이제 밝혔잖아요. 뭐 신상도 공개하고 이렇게 사진까지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네. 사실 그거는 명예훼손이라서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신상 공개도 한번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줄 방법은 없을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